우선 슬라이드부터 공유해 드릴게요. 1회차 강독에는 좀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제 짚어드리면서 강의가 진행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13장 무릎으로 넘어왔어요. 우리가 12장 힙 조인트에 대해서 저번 5주 동안 이제 강의를 진행했고요. 13장은 무릎이고, 그리고 14장도 이제 무릎이 끝나면 앵클 까지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이렇게 세 가지 관절은 오늘 얘기도 계속 나올 테지만 정말 유기적으로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엉덩관절 재등록하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신규 등록하신 두 분께서는 엉덩관절에 대한 내용이 우리 5주 동안 계속 좀 언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언급이 되냐면 엉덩관절에서 설명을 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진행이 되는 것들이 꽤 있어서 12장 강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보충 공부를 해 오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제가 넘어가기만 하지는 않으니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제대로 좀 보시려면 12장이랑 같이 복습할 때 좀 해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엉덩관절과 엉덩관절과 발목 관절 사이에 있는 무릎 관절에 대해서 오늘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독 계속 하신 분들은 이제 이 컨텐츠, 목차에 대해서는 좀 익숙할 거예요. 처음에 뼈에 대한 얘기, 고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관절학으로 넘어가서 좀 이게 길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근육과 관절의 상호작용이라고 나오는데 근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챕터, 오늘 고락, 뼈 부분은 오늘 아예 첫 번째, 오늘 하루 안에 끝낼 거고요. 관절학 첫 번째 오늘 강의에 조금 들어가고 마무리가 될 거예요. 관절학은 좀 길게 한 3주 정도까지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근육과 관절의 상호작용은 4에서 5주차 까지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강의 가이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할 텐데, 강의 슬라이드는 3판 기준으로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나 문장이나 구성 순서 같은 것들이 3판 한글판 기준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2판에 가지신 분들도 강의를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의 비슷한데 연구가 더 진행되면서 추가되는 내용이 가끔 있고요. 삭제되는 내용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판과 좀 3판이 차이가 있으면 제가 초록색으로 좀 주석을 달아놨고요. 3판에 추가된 문장들은 2판에서 없겠죠. 그래서 좀 표시를 파란색으로 했으니까 이 색깔 기준으로 주석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급을 대부분 하긴 하는데 어떤 단어들이나 짜잘한 조사들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할게요. 이제 인트로덕션 처음 부분부터 들어갈 텐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한 36페이지 정도 무릎 파트는 돼요. 근데 그 전체적인 파트를 그냥 압축해서 핵심만 좀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무릎에 두 가지 관절이 나오는데, 첫 번째 정각 럽다리 관절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무릎 럽다리 관절이라는 게 있다. 요렇게 먼저 머릿속에 맵을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머릿속에 이제 구조가 잡혀야지 거기에 이제 살을 붙여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관절이 있는데, 이 정각 납다리 관절은 또 디테일하게 이렇게 두 가지 구획으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안쪽 구획과 가쪽 구획. 이 판은 이게 안쪽이 먼저 나오고 가쪽 구획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달아 놓는다라는 거예요. 이 판은 이 초록색 부분이 앞뒤가 바뀌었다, 도치되었다 라는 거고요. 의미는 동일하니까 굳이 뭐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각 럽다리 관절은 안쪽, 가쪽 구획이 있고 무릎 럽다리 관절이라는 게 두 번째 관절로 있다라는 거고요. 그림을 먼저 한번 보시면 우선 여기 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엑스레이 방사선 사진이 있죠. 우선 넙다리뼈가 있고요. 넙다리뼈, 피머, 이게 넙다리뼈죠. 그리고 밑에는 정강이뼈가 있어요. 정강뼈, 정강뼈.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관절들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여기 무릎뼈, 파텔라라고 하죠. 무릎뼈, 슬개골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뼈를 중심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말하는 관절은 첫 번째 여기 부분, 정강 럽다리 관절이라는 부분. 그래서 안쪽과 가쪽 구획으로 나뉜다라고 방금 얘기했죠. 가로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제가 방금 첫 번째 관절이라고 했고, 두 번째 관절은 이쪽. 마찬가지로 넙다리뼈,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무릎뼈. 그래서 무릎 넙다리 관절이라고 하죠. 요거를 두 번째 관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개 다 중요해요. 통증을 야기시키는 것도 두 개 다 호발을 하는 부위니까요. 이거 두 개 위주로 5주 동안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설명을 하지 않지만 확대한 김에 미리 설명을 드리면 뒤에 그 종아리뼈라는 게 있죠. 종아리뼈. 그래서 정강뼈와 종아리뼈가 또 서로 관절을 하거든요. 가까운 쪽에서 관절하는 것도 있고 발목에 가까운 먼 쪽에서 관절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초록색으로 표현하면 여기 부분을 몸쪽 정강 종아리 관절이라고 이제 그림이 그러니까 엑스레이 사진이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문장으로 나오겠지만 이 정강 종아리 관절 부분들은 발목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문장 다시 보시면 무릎에서의 동작이라고 나오는데 이 판에서는 운동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렇게 원서에서는 똑같이 모션이란 단어로 얘기를 하는데 2판, 3판 단어 선택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이렇게 주석을 다니까 참고로 해주시고요. 자, 어쨌든 이 모션이 두 개의 운동면에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첫 번째는 색깔을 좀 바꿔서 굽힘평이라는 세스탈 플랜, 시상면의 움직임, 그리고 안쪽 돌림과 가쪽 돌림이라는 이 트랜스버스 플랜, 수평면, 가로면의 움직임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개의 운동면에서 이제 운동이 일어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심플하게 얘기하는 경우는 우리가 뭐 자유도, 이도를 갖는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1장에 있는 내용 좀 응용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나 기능적으로 볼 때 이런 움직임들은 다리의 다른 관절들에 대해 독립적으로 일어나긴 힘들다. 독립적으로 무릎만 움직이는 경우에는 일상생활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혼자서 일어나는 건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 판은 좀 도치되어 있는 느낌으로 되어 있죠. 의미는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독립적으로 무릎 관절만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는 건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12장 힙 조인트, 13장 지금 무릎, 그리고 14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라고 얘기한 의미가 이 의미이고요. 요거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판이랑 3판을 비교하면 굳이 3판을 사세요까지는 제가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 산다 그러면 말리진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최신 연구 경향도 더 3판에 담겨 있기도 한데 오타가 좀 많아요. 오타나 어떤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좀 2판이 많아서 3판을 사시면 그런 어려움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여기 좀 표시를 해놨어요. 예를 들어라고 하는 for example이라는 단어가 2판에는 아예 누락이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2판 가지신 분들은 넣어주시면 매끄럽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달리기나 등산하기, 앉은 위치에서 일어나기와 같은 동작들 동안에 생각을 해보면 엉덩관절과 무릎 그리고 발목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 있는데 이걸 생각해보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무릎만 움직이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는 게 이해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3판은 무릎, 발목 이렇게 나와 있는데 2판은 관절이라는 단어를 좀 넣었어요. 이거는 뭐 원서는 동일하고 의미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재활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이 앉은 위치에서 일어나기라는 거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재활적 과제를 얘기를 할 때도 sit to stand 혹은 sit to standing 이라는 용어로 요게 지금 잘 되느냐 라는 것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신경계 쪽에서 좀 더 많이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근골격계라고 하는 파트는 물론 굉장히 심각한 시비어한 상태도 있겠지만 좀
마이드 하잖아요. 그렇게 심각하게 앉고 일어서기 안 되는 경우의 환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신경계 파트, 뇌졸중이나 소위 중풍 같은 그런 질환이 있는 경우에 앉고 일어나는 것도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활적으로는 요걸 좀 강조를 해서 이거를 이쪽으로 끄집어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재활적으로 우리가 물리작업치료 선생님들이 그 신경계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C2 스탠드라고 얘기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 그대로 똑같이 운동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적용하면 이거 같은 개념인 건 스쿼트예요. 스쿼트. 이해되시죠? 스쿼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좀 익숙한 스쿼트로 예시를 좀 들어보면은 이렇게 스쿼트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 이렇게 일어나는 스쿼트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좀 확대할게요. 발이 너무 조그마네요. 발이 좀 길게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 여기에 지금 스쿼트이긴 하지만 저는 피트니스에서 운동할 때도 이렇게 많이 교육을 했거든요. 스쿼트 할 때 처음에 의자에 앉으세요 라는 느낌으로도 이렇게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앉고 일어나는 거죠. C2 스탠드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무릎의 각도가 지금 이거는 0도라고 할 수 있겠죠. 0도. 그냥 편의상 0도라고 할게요. 0도랑 비교해보면 이거는 0도보다 지금 굽힘, 플렉션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무릎이 앉아있을 땐 굽혀졌다가 일어날 땐 0도가 되는 것을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인 건데 이 무릎만 움직인다는 게 아닌 거예요. 보이다시피 발목은 지금 그냥 90도라고 할까요? 90도. 돌시플렉션 90도 정도라고 그냥 할게요. 이것도 사실은 해부학적으로 따지면 뭐 0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각도로 따지면 정강뼈와 발의 각도가 90도라고 한다면 요건 지금 90도보다 적죠. 그러니까 돌시플렉션이 좀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져야지 스탠드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여기 엉덩관절을 보시면 엉덩관절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지금 0도라고 할 수 있겠죠. 0도. 근데 여기는 안테리어 티팅, 펠빅의 안테리어 티팅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0도보다 조금 힙 플렉션,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렉션이 좀 만들어진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12장부터 지금 13장으로 왔는데 12장에서 조금 강조를 많이 못한 내용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뉴만 책에 집중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재활적으로 좀 중요한 내용이 요 펠빅의 안테리어 티팅이라고 하는 움직임 우리가 자세히 배웠는데 그걸 이제 재활적으로 좀 응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펠빅 안테리어 티팅이 안 나오면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힘들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오프라인 강의하면은 제가 많이 설명을 하는 건데 아무리 저보다 힘센 분이라도 저는 손가락 하나로 이마를 대서 못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한 거는 이 사람이 앉아있는 이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기만 해도 펠빅 안테리어 티팅을 안 만들고 이 상태에서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일어날 때는 이게 안테리어 티팅이 이렇게 앞으로 돼서 무게중심이 앞으로, COG가 앞으로 약간 이동된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관절을 되게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고관절이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치료사는 엉덩관절 펠빅 안테리어 티팅, 펠빅 안테리어 티팅도 힙 플렉션과 같은 원리거든요. 강독을 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신규 선생님들께서는 안테리어 티팅도 힙 플렉션과 같은 움직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엉덩관절에서의 움직임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식으로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강독을 하면서 강조하는 건 이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관절 혹은 어떤 하나의 테크닉에만 매몰되지 마시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펠빅 안테리어 티팅이 안 나와도 일어나는 게 힘든 거고요. 만약에 무릎이 이렇게 굽혀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일어나는 게 또 힘들겠죠.
고관절, 엉덩관절도 중요하고 무릎 관절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발목 관절도 뭐 수술을 했거나 어떤 골절로 인해서 돌시플렉션에 아예 제한이 있다. 혹은 뒤쪽에 있는 칼토머슬이 너무 짧아서 돌시플렉션이 제한이 된다. 이런 분들도 일어나는 거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힙, 니, 앵클 모두 다가 중요하고 어느 관절에 꽂혀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중요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중요도를 높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강의를 듣더라도 여러분들 고관절이 제일 중요해요. 펠빅 안테리어 티팅이 가장 키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환자에게는 맞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개념적으로 보면 이 강사는 지금 다 중요하지만 고관절에서의 중요도를 많이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좀 크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문장을 보시면 다리 관절들에서의 강력한 기능적 연합은 무릎을 가로지르는 근육의 약 3분의 2가 엉덩관절이나 발목도 가로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사실에 대해서 그냥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엉덩관절, 그리고 무릎관절, 발목관절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근육도 이렇게 3분의 2가 같이 공유하는 느낌이니까 같이 움직임을 봐야 된다라는 것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인트로덕션이니까 그냥 가볍게 밑줄만 치고 넘어가도 사실은 되는데 또 여기 안에서도 생각해 볼 내용들을 좀 말씀을 깊게 드렸고요. 자, 무릎은 중요한 생체 역학적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걷기나 달리기 동안에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걷기부터 여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걷기는 흔듦기라는 것과 디딤기라는 두 가지 페이스, 기가 있죠. 시기라고 할까요? 그래서 6대 4의 비율로 되는데 게이트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게 되겠죠. 자, 흔듦기라는 거는 다리가 지면에 닿아 있는 게 아니라 떠서 이렇게 앞으로 휙 스윙하는 시기인 거죠. 이때 무릎은 다리의 기능적 길이를 짧게 하기 위해서 굽힘을 하는데 굽힘을 하는 이유가 굽힘을 하지 않으면 발이 지면에 걸리게 되겠죠. 발이 지면에 딱 끌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릎을 굽히는 기능을 하는 거고요. 디딤기 동안에는 무릎은 약간 굽힘된 자세를 유지한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약간 굽힘된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거는 충격 흡수, 에너지 보존, 그리고 다리를 통한 힘의 전달을 얻기 위해서 약간 굽힘된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좀 실용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면 디딤기죠. 우리가 다리를 게이트를 할 때 한번 그냥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리를 딛고 뒤꿈치 꽝 찍고 발바닥이 다 닿고 무게가 다 실린 다음에 뒤꿈치 들리고 발가락 들리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게 디딤기의 전체적인 시기인 건데 발바닥이 바닥에 다 닿고 완전히 체중도 다 실리는 우리가 미드 스탠스, 중간 입각기, 중간 디딤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한 다리로 그냥 스탠드업 하고 있는 느낌처럼 됐을 때 무릎이 여기서는 지금 약간 굽힘된 상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맞는지 제가 강독하면서 항상 말씀드리죠. 뉴만 선생님이 쓴 얘기들이 대부분 다 맞을 거예요. 맞을 텐데 이거를 비판적으로 보는 걸 계속 해주셔야지 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가 틀렸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을 잘못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거를 정리하는 과정을 항상 겪어야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한 다리로 서는 시기가 있으면 이렇게 다리 들고 한 다리가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이 무릎이 약간 굽힘된 게 아니라 영도잖아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레벨이 천차만별이에요. 잘 알고 계시는 저보다 연차도 높고 더 많이 배우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도수치료 처음 시작해요 이러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좀 생각을 각자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도가 아니라는 걸 지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되고요. 요거를 생각해보지 못했던 분들은 꼭 한번 유념을 해주시면 좋아요. 무릎은 게이트를 하는 동안에 완전히 다 무릎이 펴지는 영도가 되는 시기는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게이트 파트 가게 되면은 요 그래프를 보여드릴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익스텐션이고 플렉션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무릎 관절 굽힘됐다가 펴됐다가 이런 느낌으로 가거든요. 뭐 이런 느낌으로 영도가 완전히 되는 이게 영도인 거죠. 영도가 되는 완전히 무릎을 쫙 펴는 시기는 게이트 할 때 없어요. 그나마 여기 영도보다 조금 굽혀져 있는 이 상태가 요 무게가 다 실려서 되어 있는 시기 미드 스탠스 시기가 그나마 영도에 가깝게 무릎을 펼 뿐이지 무릎이 다 펴지는 건 아니라는 거. 이걸 굳이 왜 얘기하냐면 게이트 파트에서 아예 몰아서 설명을 하려고 뉴만 책에서는 게이트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많이 넣지 않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무릎은 워낙 통증이나 그 재활적인 것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 지식을 좀 알고 계시는 게 무릎 재활, 특히 통증에 있어서는 좀 많이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이 쫙 펴지면서 게이트를 하는 패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굉장히 많은 패턴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정상이 아닌지에 대한 기준을 이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근거를 삼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네, 이해되시겠죠? 무릎이 쫙 펴지는 정도를 그럼 이제 어느 정도로 어디 정도 펴지는 게 정상이에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이제 실용적인 지식이라서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 내가 내 눈으로 봤을 땐 이 정도가 정상이야 라는 걸 이제 이 문장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테크닉, 그러니까 노하우죠. 노하우는 만들어 가시면 되는 겁니다. 기회가 되면 이번 강의 안에 게이트에 대한 무릎 게이트에 대한 내용이 조금 나오면 제가 연계해서 이런 내용도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달리기 동안 이제 두 번째 앞에서 지금 걷기와 달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두 번째 달리기는 뒤에 나오는데 이건 뭐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무릎은 걷기보다 더 큰 가동 범위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시상면에서 특히나 더 무릎을 굽혀서 다리를 앞으로 뻗잖아요. 뒤꿈치가 엉덩이에 거의 닿을 정도로 게이트 할 때보다 달릴 때는 더 뒤로 무릎을 굽히니까요. 자, 그리고 빠르게 방향을 전환할 때는 또 적절하게 안쪽 돌림과 가쪽 돌림이 요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릎 관절은 자유도가 2라 그랬죠. 두 가지 운동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 첫 번째 시상면에서 움직이는 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또 섭섭할까봐 빼놓지 않으려고 안쪽 돌림, 가쪽 돌림은 수평면, 가로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죠. 두 가지 움직임 다 언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안정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자, 무릎의 안정성은 뼈의 구조적 외형보다는 주로 연부 조직의 제한으로 얻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연부 조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물렁 조직이라고 이 판에선 이렇게 번역을 해 놨거든요. 똑같이 원서에서는 소프트 티슈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2000년대 중반 후반쯤에 학교를 다녔는데 물리치료학과 학부를 다녔는데 그때 신용어 그 사업을 국가에서 하면서 물렁 조직이라고 다 번역을 해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신용어가 또 계속 쓰다 보니까 이거 너무 인위적으로 한글로 번역한 거 아니야? 원래 의미가 좀 전달이 안 되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건 다시 예전 용어를 좀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부 조직이라는 거를 또 요즘에 강의를 하다 보면 또 많이 쓴 걸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뼈의 구조적 외형보다는 연부 조직의 제한이다 라는 거는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뼈의 구조적 외형이 굳이 왜 나왔냐면 우리가 지금 12장을 넘어서 13장으로 왔으니까 힙 조인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뼈 모양이 힙 조인트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이거 우리 2장의 그 관절 분류 체계를 보면 볼앤 소켓 조인트라 그래서 뭐 절구 관절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런 형태인 게 힙조인트인데 무릎 관절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융기관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 그냥 외형적으로 봤을 때 뼈 모양이 이렇게 소켓이 있고 볼이 딱 껴있는 상태라면 이 상태에서 주변에 인대나 근육이 없다 그래도 얘는 탈구되는 게 그래도 좀 방지가 되는 여기 끝에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는 융기관절이라 그래서 이렇게 피머가 있고 여기 밑에는 정강이뼈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주변에 인대나 근육이 없다 그러면 금방 밀리기가 쉽겠죠.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뼈의 관절의 형태, 뼈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관절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주변에 있는 연부 조직들이 굉장히 안정성에 관여를 많이 한다라는 거고요. 이제 연부 조직에 대한 설명을 쭉 합니다. 자, 큼직한 넙다리뼈 관절 융기들은 거의 평평한 정강뼈의 몸쪽 관절면과 관절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많은 인대들, 관절 주머니, 반달 연골, 그리고 근육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관절의 위치를 유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 관절 위치를 유지한다는 건 관절 위치를 유지한다는 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좀 기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익스텐시브라고 하는 단어를 많은이라고 3판에서 번역했고 2판은 넓은이라고 했는데 둘 중에 뭐가 맞냐라고 한다면 많은이 좀 더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넓은이라는 게 넓은 인대들이라고만 적혀져 있으면 아 인대가 이렇게 넓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오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의미가 아니라 범위가 넓다, 가지수가 넓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범위하다라는 의미여서 수가 많다는 이 의미가 익스텐시브에 좀 더 적절하니까 이 판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좀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대들 많이 있죠. 우리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가쪽 곁인대, 측부인대가 있고요. 십자인대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인대들이 많다라는 의미고요. 자, 발이 지면과 견고하게 접촉되어 있을 때 이러한 연부 조직들은 근육과 외적인 원인으로 발생된 큰 힘을 받게 된다, 노출된다, 서브젝트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거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자, 근육과 외적인 원인으로 발생된 큰 힘을 받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1장부터 4장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강독도 그렇고 유튜브에도 좀 꼼꼼하게 강의를 올렸죠. 사실 그게 가장 운동학에서 근본적인 지식인 거예요. 거기서 뿌리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냥 관절만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요 깊이 없이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절 파트에서 1장부터 4장의 내용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걸 제가 계속 연결을 좀 많이 해드리는데 우리 내적인 힘, 외적인 힘 이런 개념을 알고 계시죠? 근육은 내적인 힘인 거죠. 내적인 힘. 그래서 우리 인체는 힘을 받게 되는데 그 힘의 근원을 두 가지로만 딱 크게 나누면 내적인 힘과 외적인 힘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는 개념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라고만 표현을 이제 13장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근육으로 내적인 힘을 만들고 뭐 외적인 힘이 있다.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하기도 했어요. 뭐 숄더나 이런 파트는 그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경우도 꽤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근육이다 라고만 짧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인체의 가장 큰 범위의 힘의 분류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인대나 반달연골, 관절연골 이런 것들 손상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무릎에 부과된 큰 기능적 요구들의 결과로 흔히 발생된다라고 얘기해요. 인대 손상, 반달연골 손상, 관절연골 손상은 어떤 큰 기능적 요구의 결과로 발생이 된대요. 여기 보면 불행하게도라고 하는 unfortunately라고 한 단어가 누락이 되어서 여기 표시를 해놨고요. 뭐 이거는 둘 다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큰 기능적 요구라고 하는 건 관절연골로 가지고만 좀 설명을 해보면 3층에서 뛰어내렸다 라고 한다면 3층에서 뛰어내리면서 발이 지면에 딱 닿는 순간에 지면 반발력으로 무릎에 힘이 전달이 되겠죠.
외적인 힘이. 그때 관절 연골이 무릎 관절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절 연골에게는 굉장히 큰 힘을 이제 보호할 수 있게, 방어할 수 있게 뭔가 요구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3층에서 떨어지는 정도의 요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절 연골은 2층에서 떨어질 때는 딱 짱짱하게 딱 무릎을 보호할 수 있는데 3층의 큰 요구는 내가 적절하게 할 수 없어 라고 하면 관절 연골 손상이 되고 무릎도 골절이 생길 수 있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좀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무릎의 해부학과 운동학에 대한 지식은 대부분 손상기전과 효율적인 치료 중재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문장들은 좀 관절 파트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중재라는 거 좀 어렵게 느낄 수가 있으시니까 우리 물리치료, 작업치료, 그러니까 치료라는 개념을 좀 하는 학문들은 중재라는 파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평가 같은 것들 하고 이제 검사들 하고 평가들 하고 그리고 뭐 중재를 한다 이런 큰 분류로 얘기하는 건데 가볍게 좀 얘기를 드리면 치료랑 중재가 그냥 비슷하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좀 그냥 개념을 이해할 때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중재라는 게 더 큰 카테고리인 거예요. 그 안에 치료라는 게 있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치료적 중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릎 관절이니까 예를 들어서 요 X자 다리가 있는데 요 X자 다리가 지금 어느 정도로 문제가 있느냐라는 걸 알려면 어떤 게 정상인지를 우선 알아야겠죠. 정상이 어느 정도 각도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 각도가 정상이라는 걸 인지를 하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이렇게 X자 다리가 되면 이건 비정상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게 요 각도인데 더 많이 꺾이니까 이렇게 이런 인대들 근육들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치료적으로 내가 중재를 할지 그런 것들은 다 이 지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이 그림은 자세히 살펴봤으니까 이제 바로 고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뼈에 대해서 볼 건데 자, 라벨링을 하면서 갈 거예요. 번호를 매길 테니까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우선 번호부터 매기면 여기 관절윤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가쪽과 안쪽 다 같이 얘를 1번으로 가쪽, 안쪽 관절윤기 1번으로 라벨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부분 2번인데 1번과의 차이는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 가운데 위자라는 단어가 삽입이 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네, 관절윤기, 위 관절윤기 이렇게 1번, 2번 다른 거고요. 세 번째는 윤기 사이 패임이라는 걸 세 번째 라벨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우선 2판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좀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리면 2판은 괄호가 여기서 어딨지? 여기서 가로가 아마 이렇게 끝날 거예요. 가로가 이렇게 끝날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을 텐데 여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이렇게 가로를 이동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 있다라는 단어를 넣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이 판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 판 가지신 분들 참고하시고요.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넙다리뼈의 먼 쪽 끝 부위에는 큰 가쪽 관절윤기랑 안쪽 관절윤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테랄, 메디알, 가쪽, 안쪽, 콘다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콘다일이라는 게 너클이라는 둥근 부분을 의미하는 그리스어라고 해요. 네, 여기서 유래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냥 이거 내용이에요. 네,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그냥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한 거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어딘지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해부학을 지금 배우는 거는 머릿속으로 이 그림을 알기 위해서니까 자, 여기 부분이에요. 관절윤기가 있죠. 가쪽,
안쪽 관절 윤기고요. 여기는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약간 이렇게 커브가 되어 있는 느낌으로 되어 있다. 이 정도 느낌만 지금은 학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관절 윤기였고요. 확대한 김에 그냥 두 번째까지 볼게요. 가쪽에 똑같은데 가쪽 위 관절 윤기라는 게 있다 그랬고요. 이쪽도 안쪽 위 관절 윤기라는 거. 이게 2번이었죠. 요게. 여기 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위에 있는 요 부분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밑에서 보는 모습인 거예요. 이 그림은 저를 보시면 자, 이렇게 넙다리뼈가 있고 여기 정강이뼈가 이렇게 있어요. 정강뼈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앞에 무릎뼈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자, 여기 관절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봅시다라고 하는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뼈가 여기 앞에 있는 게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무릎뼈가 위에 있는 모습인 거고 이렇게 정강뼈가 밑에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위 관절 윤기, 안쪽 가쪽 위 관절 윤기는 관절 윤기가 이쯤인 거고 첫 번째 라벨링한 이 부분이 관절 윤기인 거고 여기서 약간 옆쪽으로 위쪽 이쯤 얘도 옆쪽으로 위쪽 이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이 밑에서 보는 모습처럼 되어 있으니까 좀 3D로 구현하는 게 힘드실까봐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시 이제 문장을 보시면 자, 각 관절 윤기에서 돌출되어 나온 가쪽 위관절 윤기와 안쪽 위관절 윤기는 겨딘대들을 위한 윤기부착 부위를 제공한다. 그래서 위치를 보시면 이렇게 무릎이 옆에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겨딘대, 측부인대라고 구형으로는 하죠. 코라테랄 리가먼트가 붙어있는 부분이겠다. 대략적으로 이미지를 잡아주시면 돼요. 이제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골학이니까 뼈에 대한 얘기거든요. 지금 주목할 거는 막 정신이 없을 수 있는데 라벨링한 1번과 2번, 3번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두셔도 되는 거예요. 겨딘대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는 여기 붙어 있는 거라고 그냥 설명하는 거니까 나중에 이 골학을 제대로 배우고 겨딘대에 대해서 나중에 2주차, 3주차에 또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럼 그때 겨딘대에 대한 건 자세하게 계속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시면 다 그냥 통합적으로 공부하시면 되지만 이게 유만히 힘든 게 너무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각자 레벨에 맞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윤기 사이 폐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관절 윤기. 안쪽 가쪽 넣으면 좀 복잡할까봐 그냥 관절 윤기라고 표현할게요. 각 관절 윤기를 분리시키고 십자인대들을 위한 통로를 형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제가 표현을 하면 분홍색으로 좀 확대할까요? 분홍색으로 보시면 여기 윤기, 관절 윤기, 양쪽에 있는 관절 윤기를 이렇게 사이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윤기 사이 폐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요 부위고요. 이게 십자인대가 이렇게 지나가는 통로 역할을 한다. 라는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살펴봤고요. 2판에는 문장 1개가 삭제가 돼요. 2판 가지신 분들은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나서 3판에서는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부터는 시간이 한 45분 정도가 되면 한 교시를 마무리하니까요. 네, 1교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2교시부터 도르래 고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분이니까 보통 10분 휴식을 하거든요. 10분 휴식하고 27분에 2교시 강의 진행할게요. 잠깐 쉬겠습니다.